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제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이 연찬회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공식 초대를 받고 한 20여 분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요. 우선은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를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을 텐데요. 자, 내부 분열이 최고의 적이다. 자,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야 된다라는 점을 맨 먼저 강조했어요. 이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요, 현 장동혁 체제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지지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해석에 대한 반론도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는 이제 압축을 해서 지금 당부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안보를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 특검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20여 분짜리 연설이 되겠는데요. 그거를 한 5, 6분 정도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감사원이요. 이름은 감사원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열심히 감사했던 유병호 감사원 당시 사무총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감사위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감사위원을 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원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역할, 기후가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통계 조작을 했다.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내린 결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사실이 아니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TF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TF에서는 그런 문재인 정권의 지금 통계 조작 감사, 그게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을 감사한 것은 옳은 결론이었다. 이렇게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만든 TF가 두 번째 TF에서는 아니야.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그거 강압적으로 감사해갖고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있는 것처럼 조작을 했어. 이렇게 결론이 말이죠. 하나의 감사원 아니에요. 하나의 감사원. 하나의 감사원장 밑에서 정반대의 경향이 나온 거예요. 이거 아니 법원이야. 판사가 다르잖아요. 1심 판사, 2심 판사, 대법원 판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바뀌니까 똑같은 사안을 갖다가 이제 백이냐 흑이냐 요 해석이 달라진다. 이것도 이해가 물론 안 가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판결이 닿을 때 교정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3심제를 선택하고 있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요, 똑같은 사람. 아니, 밑에 그 TF에는 멤버가 다른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있는데 이 결론을 뒤집었어. 여러분들 어느 결론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느 결론을? 아무래도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TF의 결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 감사원이요. 이거 감사원도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되면 선관위 없애듯이 감사원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건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 3건의 중요 뉴스를 분석해 드리는데 한 건은 뭐냐. 여러분들 최근에 말이죠. 이제 5.18 문제가 이진수 의원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소란이다. 이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소란이다. 그러는 바람에 난리 나가지고 징계 촉구 결의안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관, 여성 대공수사관 이여진이라는 수사관이 말이죠. 5.18과 관련해서 본인 자유노트를 갖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이걸 보면 일종의 이제 이 폭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미 국가적으로는요, 여야를 막론하고 5.18은 소란이라든가 무슨 뭐 폭동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민주화 운동이다. 요걸로 딱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른 해석을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이냐 아니면 5.18 운동을 폄훼한 5.18 특별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 이게 쟁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말이죠. 모스탄 대사가 워싱턴에서 한 발언을 대한민국 법이 서울에서 모스탄 대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이미 서한까지 만들어서 주미 한국 대사관한테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자, 이거는 뭐냐? 미국 수정헌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사안 성격이 좀 다르긴 다르죠. 이재명의 개인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5.18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니까, 성격은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5.18 특별법 위반 행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파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어진 수사관의 요런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방송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어진 수사관이 한 발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핵심 메시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문재인 정권의 지금 그 감사, 요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똑같은 기관에서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말이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통계조작 감사팀이 강압과 조작 행위를 했다. 이렇게 두 번째 TF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감사원 TF는요, 통계조작 감사팀이 피감사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진술 내용을 조작해서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증거와 강압적 문답 과정이 재판 증거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조작의 감사팀 감사관 10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9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됐다고 합니다. 감사원 TF의 결론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정치적 감사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통계조작 감사팀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하향 조정 요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강압조사 의혹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요. 지금 제가 이 기사 요지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자세하게 이건 앞으로도 말이죠. 요 내용이 계속해서 언론에 회자가 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까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뭐냐면 감사원 내부 TF가 결론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TF인 운영쇄신 TF는요. 문재인 정부의 통계 감사팀 관련 기록 약 23,677쪽, 녹음이 약 1,000분, 그 다음에 조사 영상이 약 5,100분을 검토하고서도 강압 정황, 조작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요렇게 첫 번째 TF가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두 번째 TF는요, 이름이 좀 달라요. 국조특위 후속조치 TF가 된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다시 조사해서 강압, 문답서 조작, 위법 포렌식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관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의 통계 논란을 넘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재조사의 공정성, 그리고 정권 교체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뒤집히는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 조작이라는 세 가지 부분이죠. 부동산 통계, 소득 통계, 고용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 통계가 왜곡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감사원 내부 TF가 해당 감사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당시 감사팀의 조사 과정에 강압과 진술 조작, 위법한 휴대전화 포렌식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밝혀낸 기관에서 이제는 그 감사를 한 감사관들 중징계하고 고발하는 기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TF는요. 과거 통계감사팀이 부동산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공직생활이 끝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피감사자가 문답서에 자신의 발언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수정을 요구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가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마치 당사자가 한 말인 것처럼 작성해서 수사 요청에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 역시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것이
TF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TF는요, 당시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핵심 증거들이 절차적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은 이 결론에 따라서 당시 감사팀 소속 감사관 10여 명, 10명에 대해서 파면, 해임, 강 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 가운데 9명이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단순히 보고서 표현을 일부 고치는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기존 감사 결과의 토대 자체를 다시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감사원은 기존 감사 보고서를 재심의 의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만약 강압으로 작성된 진술서나 위법하게 확보된 휴대전화 자료가 실제로 핵심 근거였다면 기존 보고서에서 상당한 내용이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이 더 민감한 이유는 감사원 보고서가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검찰은요, 감사원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아서 관계자들을 추가 수사하고 기소했고, 현재 일부 사건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내용만큼이나 수집 절차가 중요합니다. 피조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진술을 받았거나 적법한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했다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관의 측은요, 감사원 자료가 오염됐다면 거기에 기초한 기소도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검찰은 감사 자료와 별개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더 엄격히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왜곡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이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 감사팀은요,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관계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부 연락, 전산 시스템상의 표본 가격 수정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해 왔어요. 그리고 감사관들은 특정 진술 하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서 통계 하향 조정 과정이 확인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감사원 조사 뒤에 검찰 조사에서도 상급자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는요, 진술 증거를 걷어내더라도 남는 전산 기록과 메시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서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다는 사실인데, 앞서 만들어진 첫 번째 TF는요, 수만 쪽의 문서와 수천 분 분량의 녹음, 영상 자료를 전수 검토한 뒤에도 강압이나 조작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TF는 같은 통계감사 사안을 다시 조사한 뒤에 강압 문답과 위법 포렌식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어느 TF가 추가 증거를 확인했는지, 첫 TF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판단 중 어느 쪽이 더 투명한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를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도 감사관의 책임도 반대로 뒤집힌다는 불신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요, 단순한 여야 공방을 넘어서는 것이다. 국가 통계는 부동산 정책과 복지 금리 예산, 국민의 자산 판단까지 좌우하는 공적 인프라인데, 통계가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정 신뢰 훼손이다. 반대로 그 의혹을 밝힌다는 감사 과정에서 강압과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그건 역시 국가기관에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의 독립성도 지켜야 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적법 절차도 지켜야 하는 거죠. 어느 한쪽만 선택할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관건은 뭐냐? 감사원이 말이죠, 재심의 과정의 근거와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 보고에서는 무엇이 수정되어 있는지, 어떤 증거가 위법 또는 신빙성 부족으로 판단이 됐는지, 반대로 여전히 유지되는 객관 자료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관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이 적법한 책임 추궁인지, 아니면 과거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되돌리는 정치적인 조치인지 또 독립적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통계 논란의 결론을 다시 쓰는 문제인 동시에 감사원이 정권과 무관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를 시험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검찰의 강력한, 경찰의 강력한 강제 수사, 그리고 이제 강력하다는 얘기는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는 조사만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낼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문정부 통계조작 감사 결론 뒤집기, 재판의 입김놀이나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사설을 쓰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사설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은요, 예, 굉장히 이건 심각한 사안이다. 자, 그래서 이 작년 12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지금 감사 결과가 되겠는데, 감사원은 강압감사 휴대전화 위법 포렌식이 발견됐다면서 간부와 실무자를 중징계하고 경찰에 고발했어요. 두 감사 모두 관련자 기소로 이어졌던 일입니다. 자, 소해 사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일부 인사만 항소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반면에 통계 수락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 청와대 실장, 장차관들이 2024년 대거 기소돼서 1심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집요한 감사 뒤집기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는 감사원 TF 활동은 작년 10월 시작돼서 12월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감사원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드 배치 고의 지원 의혹 감사까지 이 7건을 망라해서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절차 문제를 다했지만은 각 감사의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는 못했어요. 다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올 3월 느닷없이 조작기소국조에 통계 조작과 서해 사건을 끼워놓고 강압 조작 감사를 주장하자 감사원은 또 TF를 만든 거예요. 성과 없이 끝날 상황에서 활동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더니 결국 민주당 입맛에 받고 피고인들이 원하던 결론을 내준 겁니다. 강압 감사를 뒷받침할 직접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국토부 직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간 한국 부동산을 압박해서 부동산 통계를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팩트가 맞아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많이 나왔죠. 부동산은 직원들과 노조가 증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강압 감사, 위법 증거 수집 주장도 피고인들이 제기해 법정에서 다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미 사법 시스템 속에서 법원이 판단 중인 영역에 감사원이 끼어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감사원은요, 통계 조작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오염됐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절차 문제를 부각해서 사법적 단죄를 피하려는 민주당 방식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장담하던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특정 정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이 됐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이번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요 연설 내용. 자, 그래서 요 연설의 내용을 보면요. 자,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를 보면요. 정확하게 한 20여 분간, 보도에 따라서는 18분이라고도 나오고요. 우선 박수를 15번 받았고, 기립각수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동지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면서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당부의 말씀이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무신분립이라는 말처럼 정당 내 신의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 동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도 온전하지 못하다. 예,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붙이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싸움의 결과는 보나마나다.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정당 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개인 소신보다는 국민이 먼저,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는 국민 삶이 먼저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부와 동지의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리고 지도부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뜻이 어디 있나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한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장동혁이 이게 진짜 지지한 말이냐? 아니면 이게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 달라 국민 뜻. 이거는 장동혁이 늘도 잘해야 돼. 이렇게 견제하고 압박한 거냐?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해석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장동혁파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상 장동혁에게 힘을 준 것이다. 이런, 예를 들어서 강명구, 이런 좀 해석도 있고요. 박성민 의원도 통합을 강조한 거, 이것은 사실상 장동혁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1박 2일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생과 국민 안전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연설문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말이죠. 지도부 중심의 일치 단계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의 기본을 신뢰와 신의에서 찾아라.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고, 정당 내부에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 잠시 국민을 설득하거나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진정성이 없으면 오래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나 당내의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앞세워야 국민이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제기하려면 강한 구호보다 국민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고, 세 번째가 말이죠.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안보와 민생에서 증명하라.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요,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 보수 정당의 기본 역할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안보에는 연하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위기 상황일수록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보다도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안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도 안정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동시에 민생 위기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새 길을 열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국민의힘이 정쟁만 메마르지 말고 안보, 경제, 생활 문제에서 대안을 내놓는 정당이 되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선관위 특검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 자, 그래서 선관위 특검을 지금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투쟁해 얻어낸 결과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국민이 선거제도를 신뢰하고 소중한 한 표를 안심하고 행사하도록 만드는 일은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문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지금 연설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특검이나 특정 현안 자체보다도 그것을 계기로 당이 다시 결속을 해야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개혁과 혁신의 본질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분열하지 말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보수정당다운 안보 민생 책임을 보여달라. 자, 이렇게 주문한 것이고요. 당이 단합과 신뢰를 회복한다면 현재의 소수 야당 구도에서도 다시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정원의 여자 수사관, 대공수사관, 지금 이여진이라고 하죠. 자, 이분이 최근에 이런 저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많이 나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수사관 이여진인데 최근에 5.18에 대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다가 1980년 5월 6일부터 16일까지 미리 작성된 자유 노트를 발견하여 사회주의자들이 무기고를 습격하고 장갑차를 탈취하고 도청을 습격하는 등 미리 준비한 무장봉기라는 걸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유노트는요, 1990년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제출된 자료이고 국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전남대 총학생회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가톨릭 등 종교인들을 포함하여 실행이 되었고 이들의 명단을 정리하여 4천여 명의 5.18 유공자 명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유노트 내용에는요, 봉기가 성공한 후에 사람들을 북한처럼 적대계층, 무관심계층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내용도 있다고 해요. 이들이 기억하고 벌린 짓들 중에는 전경 옷을 빼앗아 입은 후에 사람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것도 있고 지금 M16 총을 탈취하여 쏘거나 다닌 것도 있다. 그리고 5.18 때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계엄군과 전투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광주시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건물 방어도 많이 하고 군인들이 오면 G 차량이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자를 탈취하고 M16도 가져갔다고 해요. 이런 짓들을 했는데 5.18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장이 송선됐고 조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이 거기 있었다는 말을 한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선태가 5.18에 참여했는데 조사위원장이 된 것은 큰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가서 군용 차량들을 탈취했는데 이때 군복을 탈취해서 입고 갔었기에 공장 입구에서 아무 저항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교도소를 습격한 것은 문근영 할아버지처럼 반체제 세력 출신들이 170명 있었는데 아들을 빼내어서 저항 세력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5.18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진수 의원이나 이여진 수사관 같은 용기 있는 여장부들께서 진실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SNS에 이윤성 지금 SNS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관련 내용,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어진 수사관이 이제 요렇게 무장 봉기 계획이 이제 자유노트에 들어있더라. 이거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18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5.18 특별법 비롯한 몇 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짜뉴스 하면 이 법으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입틀막법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어진 수사관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어진 대공수사관.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나온 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SNS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그리고 댓글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